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은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강의를 눈으로 보는, 강의를 귀로 듣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약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율이 있는 방법이 바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정자동에서 혼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오경란입니다. 혼공연구소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들한테 아주 효율적인 학습 전략을 알려주고 또 그 학습 전략을 실제로 학생들이 자기의 공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무작정 하는 공부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배움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공부는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굉장히 정직한 거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가끔씩 경쟁자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뜻한 대로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근데 그런 일들에 비해서 공부는 정말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아주 정직한 거라고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고 저도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공부는 정직해요. 하지만 가끔 배신을 때리기도 하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 근데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생길 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 사실은 그 큰 함정에, 슬픈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를 만약에 열심히 안 했어요.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아주 깊은 마음속에는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희망이냐? 아, 나 그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나 맨날 놀아서 그래. 근데 내 이제 마음 딱 먹고 공부하면은 나 이제 성적 올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희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핸드폰도 멈추고 친구들과 노는 시간도 최대한 줄이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모든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서 열심히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한 6개월 정도를. 한 6개월 정도 하면 조금 결과가 이제 막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똑같아요. 성적이 안 올랐어요. 이런 아이들은 오히려 희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 난 해도 안 되는구나.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나는 뭐 공부머리가 없나 보다. 나는 어차피 해도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학습에 대한 자기 무력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건 당연히 기본값으로 필요하지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면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첫째, 정말 학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학습 발달 단계가 아주 문제가 있는 심각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방법을 잘못 알았던 거죠. 공부하는 방법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성적을 올릴 수 없게 만드는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나름의 열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부라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죠.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할 거면은 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방법을 얘기할 때 보통 많은 아이들이 저는 암기하는 게 너무 안 돼요. 뭐 암기하는데 좋은 방법이 없어요? 라는 질문을 이제 자주 듣곤 하는데 사실 맞습니다. 암기를 잘 해야 또 공부의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원리나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암기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암기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내가 공부하려는 학습 단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은 일단 기본으로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암기법에 대해서는 사실 그 암기법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워낙에 많으시죠. 뭐 우리나라의 그 기억력 스포츠라는 것도 있어서 국가대표들이 전 세계 대회를 나가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1분 동안 뭐 엄청난 양을 외우는 뭐 그런 대회도 제가 봤어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나름의 기억하는 방법을 훈련하는 또 과정이 있더라고요. 너무 저도 관심 있게 봤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뭐 뇌과학의 또 대가이신 박문호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이제 책에서도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기억 방법,
암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들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장소를 연결하는 장소법이라던가 3개의 요소를 같이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3개 연결법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내가 많은 양을 공부했을 때 하나의 어떤 구조화시키고 모듈화시키고 하나의 어떤 도표로 만들어야만 된다. 뭐 그래야지만 암기가 확실하게 더 빠르게 된다. 뭐 여러 가지 방법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본으로 하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암기에 대한 얘기는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알고 실천을 해도 사실 공부하는데 암기가 안 돼요, 암기가 어려워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안 하니까 어렵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겠죠.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인풋이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커다란 맥락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맥락을 깔고 암기해야 된다는 거.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누적을 해야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한 번 딱 외워서 그것이 영원히 장기 기억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누적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암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복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요. 자,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정보와 지식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래서 집어넣을 거예요. 인풋이에요. 그런데 이 인풋으로 공부를 할 때에 사용하는 신체 도구가 뭐가 있을까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서. 그쵸? 그래서 눈과 귀를 사용해서 처음에 인풋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건 처음에 공부할 때 해당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 세 번째 복습 또는 네 번째. 아무튼 n번째 복습을 할 때는 이제는 인풋이 아니라 한 번 들어간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인출해내는 방식으로 아웃풋으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암기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인풋을 할 때는 눈과 귀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 아웃풋을 할 때는 뭘 사용할까요? 신체 도구 중에서 바로 손으로 쓰거나 손 또는 입으로 말하거나 그래서 손이나 입을 통해서 밖으로 꺼내는 방법에 암기를 했을 때 비로소 그 암기법이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웃풋으로 암기해라. 두 번째는 맥락 없이 그냥 정말 하나하나 조각을 외우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공부를 좀 못하는 아이들의 아주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체를 알고 나서 전체를 다시 한번 키워드를 잡아서 구조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씩을 이제 뭐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을 사용해서 암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큰 스토리 흐름 없이 암기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고요.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해야 된다. 최소한 4번 정도요. 물론 뭐 꼭 4번을 해야 된다, 뭐 10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숫자가 조금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때로는 2번을 했을 때 완전히 암기가 되어서 장기 기억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내가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라면은 5번, 7번을 해도 부족해서 막 10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을 예를 들자면은 어쨌든 한 번 우리가 암기했을 때 잊어버릴 것이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두 번째 암기하고 또 조금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암기한 다음에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 4번 정도의 이렇게 누적된 복습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단기 기억이 아니라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일단 공부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음날 한 번 더 암기를 하고요. 3일 뒤에 한 번 더 암기를 해보고 또 일주일 뒤에 또 한 번 더 암기하고 그리고 15일 뒤에 한 번 더 암기를 한다면 이렇게 4번 누적해서 암기를 한다면은 어지간해서는 웬만한 것들은 다 암기가 잘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아주 확실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학생들이 이 3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학습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제가 이 아웃풋으로 복습을 해야 잘 암기가 된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완전히 제가 했던 게 그 방법이랑 너무 똑같아요 라고 말해줬던 게 있어요. 그 학생이 고등학생 때 학교에서 영어 단어 암기 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1200개의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거기서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1등을 했을 때 자기가 했던 방법이 바로 이거였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계속 말로 하면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게 결국 제가 항상 얘기했던 셀프 테스트거든요.
예, 셀프 테스트는 정말로 그 암기를 할 때 너무 중요하고 학습할 때 기본이 되는 학습 방법인데요. 셀프 테스트, 말 그대로 내가 나를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알아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서 암기를 하면은요, 스스로 테스트가 안 됩니다. 왜? 눈으로 보는 순간 그냥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자체가 안 돼요. 테스트가 되려면은요, 아까 말씀드린 아웃풋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신체 도구, 말로 하거나 손으로 쓰거나. 그래서 조금 내가 암기가 굉장히 많이 약하고 말하는 게 조금 난 너무 힘들어. 그런 친구들은 일단 쓰는 것부터 해보세요. A4 용지에다가 내가 암기한 걸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쓰면은 막히잖아요. 내가 아까 분명히 외웠는데 뭐였지? 하고 막혀요. 그러면 스스로 테스트가 되죠. 아, 나 이거 지금 못 외우고 있구나, 아직.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외우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좀 백지 테스트가 조금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백지 테스트보다 더 효과가 좋은, 이제는 손이 아니라 입으로 하는 말로 하는 거를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말로 줄줄줄줄 한번 뱉어보는 거죠. 막 말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막히는 거죠. 막히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을 또 모르고 있구나 라고 또 테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전 세계의 모든 뇌과학자들과 교육학자, 교육심리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찾아보세요. 학습 효율 피라미드를 보면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의 가장 비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꼭대기의 5%, 그게 바로 강의를 눈으로 보는, 그리고 10% 강의를 귀로 듣는 거. 굉장히 강의를 보거나 이렇게 교재를 보거나 듣는 거, 이런 것들은요 아주 약한 효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밑에 거의 90%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학습 효율이 있는 방법이 바로 말로 설명하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말로 설명하면서 써보기도 하고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굉장히 학습에는 큰 좋은 방법입니다. 국영수 과학의 기초가 없을 때 그럼 어떻게 공부하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면 참 제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요? 기초가 없는데 못하죠. 기초가 없으면 학습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고 어떻게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초를 빨리 쌓아야죠. 근데 시간은 지금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기초가 없는데 이것을 뭐 한 방에 할 수 있는 뭐 좋은 어떤 노하우라던가 어떤 뭐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우리 아이는 정말 오래 달리기도 못하고 이런 기초 체력이 없는데 점프 연습 열심히 하고 스파이크 연습 열심히 해가지고 그것만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배구 국가대표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기초 체력이 일단 기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운동 기술도 연마해야 되는 거죠. 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공부 학습에 대한 기초가 없다. 그러면 기초를 쌓기 전까지는 어떤 학습을 하더라도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느려요. 예, 뭐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되긴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기초학습이 되어 있는 아이와 기초학습이 안 되어 있는 아이가 똑같은 에너지와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했을 때 당연히 그 결과는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기초학습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뭐 중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중학교 기간 동안은 기초학습에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말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너무 또 뭐 유아들과 미취학 아동들과 초등학생들한테 기초학습을 시킨답시고 너무 많은 양의 학습을 또 시키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가 돼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에 갖추어야 하는 기초학습은 그럼 무엇인가를 알고 그 시기에 필요한 양을 적당히 해줘야죠. 그것을 하지 않고 과하게 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한 선행을 한다거나 해서 정작 그 시기에 필요한 기초적인 학습을 구멍 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춰서 인지 발달 단계에 맞춰서 차근차근 기초학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이고 고등학교 2학년인데 기초학습이 없다. 그러면은 기초학습을 채울 만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아이가 재수 삼수를 하게 되거나 원하는 대학이 높다면요. 아니면 목표를 낮춰서 뭐 좋은 대학 가는 것을 조금 낮게 잡거나
요즘에 만나는 많은 어머님들이 하나같이 하소연을 하시죠. 우리 애는 제 말은 무조건 안 들어요. 공부에 대한 얘기만 하면은 짜증부터 내요. 아무것도 소통할 수가 없어요, 공부에 대해서는. 제가 근데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애를 해줘야 될까요? 공부를 어디까지 제가 도와줘야 되고 개입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거의 매일 듣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매일 그거 듣고 있는 얘기인데, 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고등학생이에요, 아이가 만약에. 그걸 왜 지금 하세요? 진작에 하시지. 초등학교 때, 유아 때 아이의 공부 그릇이 만들어졌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정적인 시기가 있고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아이가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학 입시를 좀 놓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로 조금 좁혀볼게요. 자, 고등학교 때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유아 초등부터 해서 중학교까지 이게 그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습 그릇이 아이가 만들어져 있어야 고등학교 때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공부는 어차피 나중에 중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할 거니까 지금 그냥 맘 편하게 놀아. 어떤 부분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만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습 능력을 그때 키워주지 않으면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일단은 공부 그릇을 키워놓는 시기는 유아랑 초등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공부 그릇이 뭐냐?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되고요. 호기심을 가져야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것을 말로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이,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아이, 내가 뭔가를 하나를 했을 때 조금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아이, 이런 것들이 다 공부와 관련이 없는 거냐? 매우 직결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아이들이 사실 중학교 가서 공부 습관을 만들어줬을 때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초등 때는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아이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이제 중학교쯤 되면은 실제로 과목별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이제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지도 않고 중학교 때쯤에서 실제로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공부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고, 조금 아까 얘기했던 복습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실패고 어떻게 하면 성공인지조차도 그런 학습 방법 에 대한 걸 전혀 아이들이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고1이 됐어요. 자, 성적이 이제 엄청 안 나왔겠죠. 그럼 이제 엄마는 야, 너 이제 공부 좀 해. 그동안 이제 실컷 놀았잖아. 이제 공부 좀 하자. 그리고 너는 왜 자기 주도가 안 되냐? 너가 스스로 해야지. 시켜서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이제 보통 엄마들이 많이 하는 말이죠. 근데 아이들은 자기 주도로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엄마가 가르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도, 그리고 꽤 많은 학원에서도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도대체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초등학교까지 호기심 있는 아이, 자신감 갖고 도전할 수 있는 아이, 질문을 잘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는 아이, 이런 걸로 만들어주는 거.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걸 다 만들어주고 나서 그다음에 중학생쯤 되면은 조금 빠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요. 초등학교 5학년쯤 되면은 이제 실제로 내가 공부한 것을 학습적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이게 효율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까지 자녀의 공부에 대한 개입을 하시고 싶다면은 여기까지가 거의 90%예요. 여기까지가 90%고, 고등학교 가서 공부 좀 해, 너 왜 자기 주도가 안 돼? 이런 말은 해봤자 100회 무익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가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머지 10% 역할 하셔야죠. 아이한테요, 재밌는 얘기 해주시고요, 맛있는 거 해주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요.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 같이 재밌게 대화 나눠주고, 그리고 아이가 진로를 뭘로 하면 좋을지 열린 마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고3, 고2가 되면은, 고2, 고3이 되면은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교 입시 요강 같이 알아보면서 정보 쓱 전달해 주고요. 정보를 주면 되는데, 정보를 주면서 또 감정이 실리면서 네가 여기로 가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지금 이성적으로 이게 갈 수 있겠냐? 너는 말만 하고 싶다고, 가고 싶다고 하고 네가 하는 행동을 보면은 지금 멀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감정이 들어간, 이제 사랑의 감정이 들어간 말이고, 그거 말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정보만 전달해주고 편안한 얘기해주고, 그것이 엄마가 자녀에게 자녀의 공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마지막 10%는 그거예요. 개입하고 싶다면은 중학교 전에 끝내시는 게 맞습니다. 네, 2025년 대한민국의 대학교 순위를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평가 기관마다 다 다르죠. 일단은 뭐 세계적인 평가 기관을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QS라는 곳은 한 9개 정도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학을 이제 순위를 매기고 있거든요. 뭐 교수 1인당 학생이 몇 명이냐, 그리고 논문이 얼마나 인용이 되었느냐, 국제 학생들과 또 그 교수의 비율은 또 어떠냐, 뭐 여러 가지 9개 정도의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QS 세계 순위를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좋다고 하는 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1위, 그리고 연세대가 56위,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67위, 이렇게 이제 랭킹이 되어 있고, 또 다른 기관은 또 약간 더 다르게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텍사스에 있는 A&M 대학교라고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건데, 거기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뭐 서강대나 성균관대, 한양대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서울 가는 게 힘들겠다 싶으면은 따로 방향을 좀 정해서 거기에 맞춤식의 공부와 학습 방향을 가지고 그렇게 A&M 대학을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그러니까 세계 대학의 순위로 보자면은 우리나라에서만 대학 순위를 보는 게 조금 이제는 좀 시야가 좀 좁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통 스카이 대학교를 가장 상위권 대학의 이제 대명사로 이제 불리고 있죠.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이거 진짜 일주일 전 얘기인데요.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이랑 상담하는데 스카이 대학교를 얘기하는데, 그 아이는 실제로 우리나라에 스카이 대학교가 있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순위를 보자면은 뭐 의대, 치대, 한의대, 의치안부터 일단 제일 위로 올려놓고요. 그 다음이 스카이가 아니라 서카포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 다음이 이제 약대, 이제 수의학, 그 다음 수의대, 그 다음에 연대, 고대, 이렇게 쭉 내려오죠. 지금 뭐 대학교를,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중요한지, 내한테 맞는 학과를, 대학교 네임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좋은 학과를 가는 게 중요한지,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정답 없습니다. 나는 꼭 이 전공을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 전공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우선으로 해야죠. 대학교 이름을 보고 학교를 우선으로 하느냐, 내가 가고 싶은 학과, 전공을 우선으로 하느냐, 그거는 정답이 없고 자기가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는 무조건 의대를 가고 싶다고 해요. 근데 그 아이 성적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의대를 갈 성적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아이는 괜찮대요. 자기는 뭐 지방 어디 의대를 가든 상관없고 자기는 정말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건 그거대로 그 아이의 선택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아직 진로나 직업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저 약간 컴퓨터 공학 비스무리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아직 명확한 직업이, 꿈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이 아이가 열심히 성적을 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좋은 학교로 가는 것도, 그걸 누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정답은 없고, 정말로 정확한 학과가 정해져 있다면은 학과 우선으로 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서울대학교라고 다들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보통 성적이 중간쯤 되는 아이들의 목표는, 너도 나도 다 같이 우리 모두의 목표는 인서울대학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서울대학교라는 게 어쨌든 행정구역상 서울시 안에 있는 4년제 대학교를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있지 않아도, 예를 들면 성남시에 있는 가천대학교라던가 한양대 뭐 에리카 캠퍼스라던가 또 수원에 있는 뭐 성균관 대학교, 이 정도도 수도권이긴 하지만 꽤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인서울대학교랑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인서울대학교를 반에서
반에서 몇 등을 해야 인서울대학교를 가요? 라고 묻는다면 지역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해요. 학군지냐 학군지가 아니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얼만큼 차이가 나냐면, 자, 이제 수능을 보죠. 수능을 보면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각 전국에 전교 1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의 전교 1등 아이들은 내신이 1등급이었죠. 전교 1등이었으니까요. 내신이 1등급이었을 거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이제 수능을 본다면, 수능은 이 아이들이 몇 등급을 받을까 통계를 냈어요. 통계를 냈더니 전국에 있는 내신 1등급 아이들이 수능은 평균 3.4, 3.3 이 정도 등급을 받고 있어요. 허, 놀랍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 저기 지방에 있는 어떤 작은 시골 동네에 있는 어떤 고등학교에는 전교 1등을 했지만 수능에서는 6등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학군지에서는 내신이 좋지 않지만 수능에서는 또 1등급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에서 몇 등을 해야지라는 말은 조금 그거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대답할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야지만 인서울 대학교를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학과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신설되는 학과들이 그럴 텐데요. 시대가 바뀌고 당연히 대학에서도 시대에 맞춰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학과들을 다시 이제 계속 개설하고 있는데, 성균관대학교에 규제과학과라는 것도 생기고, 이제 세종대학교의 양자지능정보학과, 그리고 또 국방 AI 로봇 융합공학과, 이제 이런 과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또 서울대학교나 경북대학교에서 혁신신약학과, 이런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미래의 지금 뭐 인공지능이나 AI나 뭐 바이오, 또 무슨 반도체 공학, 바이오 메디컬, 나노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새로운 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학과에서 조금 눈을 돌려서 올해에 내년에 생기는 학과는 무엇이 있는지 또 관심을 계속 우리는 가져볼 수 있을 만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생긴 조기 취업형 계약 학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이제 모든 일이 이렇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면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가 굉장히 위험하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업과 대학교가 계약을 해서 이 학생이 그 대학교 그 학과에 입학을 하면은 졸업 후회가 아니라 바로 2학년부터 그 기업에 가서 일을 실제로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취업형 학과인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처음에 들어갈 때, 내가 정말 관심이 있고, 내가 배우고 싶었고, 내가 꿈꾸었던 그런 진로 방향과 맞으면은 괜찮겠지만, 물론 그렇게 선택을 해야 했었겠지만, 졸업 후에 만약에 그 기업이 좀 사라진다거나 좀 망했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동안 받았던 모든 그런 장학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또 내가 다시 또 돌려놔야 되는 뭐 그런 상황도 생긴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좋은 기회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되게 위험한 거다 이러신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더 관심 있게 그 아이한테 맞춰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그 안타까운 질문 이런 걸 해요. 어떤 학과를 가야 더 취업이 잘 돼요? 이런 질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직업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길게 장황하게 하는 편인데, 아이들한테 예전에 부모님 세대에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기가 쉬웠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갈 미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네가 좋아하고 재밌는 걸 무조건 선택해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좋아하는지에 대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 생긴 학과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가 왔죠. 오고 있는 건가요? 온 건가요? 요즘에 AI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저는 사실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봤을 때 AI가 개발자의 명령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하고 로그아웃을 하려고 해도 로그아웃을 스스로 거부하고 개발자의 사생활을 들춰내서 협박까지 하고 AI가요. 그리고 당연히 뭐 사람의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거짓말도 하고 이런 정도까지 지금 AI가 왔는데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수치적으로 뭐 회계사, 세무사, 뭐 은행에 이런 딱딱딱 떨어지는 일들은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하지만 이렇게 육체로 하는 거는 쉽지 않지 않냐라는 말도 했는데 제가 최근에 또 어떤 걸 봤냐면은 도배하고 타일 깔고도 다 인공지능과 그런 로봇 기술에 또 합해서 이런 페인트 칠하고 이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어느 영역까지 침범이라는 말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영역까지 이 인공지능과 AI가 할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좀 오래오래 남겨질 수 있는 그런 고유한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사실 지금 추측해봤자 그 추측조차도 깨지는 날이 멀지 않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해요. 요즘에 계속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도 기본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까, 어떤 것이 남을까, 저는 함부로 말을 못하겠어요. 분명히 지금 앞으로 가까운 미래만 보자면은 우주 에너지에 대한 내용들, 뭐 신소재 공학들, 뭐 환경과 오염에 대한 뭐 대기 오염 등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은 하지만 그것은 이제 지금 2025년도 기준인 거고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20년 뒤, 30년 뒤에는 또 어떤 세상이 올지 몰라서 직업은 계속 사라져 왔고 계속 생겨났잖아요. 그쵸?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제가 봤던 직업들 중에서 지금 없어진 게 너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직업들은 많이 사라질 것인데 그 사라지는 주기가 굉장히 짧을 거라는 거는 확실하죠. 굉장히 짧은 주기로. 어떤 아이가 나는 정말 열심히 이 공부를 해서 첫 번째 직업을 20대 후반에 가졌다라고 했을 때 그 20대 후반에 가진 그 아이의 직업이 10년, 20년 가지 않을 거고 어쩌면은 한 뭐 5년, 6년 주기로 그 직업은 또 사라지고 또 다른 직업이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지금 준비해서 어떤 대학교를 가서 어떤 전공을 공부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직업은 금방 그 힘을 잃게 되고 또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는 필요한 거는요. 자기 효능감이 무조건 1번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학과와 직업이 무엇이냐를 말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내가 준비했던 직업이 몇 년 주기로 사라지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는데? 라고 의기소침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성공 경험이 있고 성취해본 경험을 가지고 어떤 변화에서도 그냥 그래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쉽게 그냥 도전을 하는 거죠. 바뀌는 변화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파악한 다음에 또 바로바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 바로 도전하고 실행하고 또 몇 년 있으면 또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럼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실행하고 도전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 집요하게 탐구해내고 창의력을 가지고 호기심 발동시켜서 새로운 것들을 먼저 실천할 수 있고 이런 게 진짜 이 아이들이 키워야 될 능력이거든요. 이 능력이 없는 아이들은 어떤 지금 당장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서 좋은 일자리를 얻겠죠. 지금 당장은 한 20대 중후반에.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이런 자기 효능감이 없는 아이들은 나중에 그런 미래를 대비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직업은 여러 개의 직업을 아이들이 이제 가지게 될 거라는 것에 거의 뭐 확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저는 세 자녀를 키웠고 그리고 한 30년 정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 지금 입시 교육까지, 그리고 성인들 대상, 부모님들 대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이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해오고 있으면서 제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은 조금 미래에 대한 교육의 방향성을 좀 잘 짚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여기 분당 정자동에 혼공연구소를 설립한 것도 너무 과하게 사교육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공교육을 좀 살리고 싶고, 정말 자기가 혼자 스스로 공부해서 성과를 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일이 참 가치 있고 좋은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이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고민 상담하시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 찾아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녀 고민 상담이나 학습 고민에 대한 것들은 여기 댓글에 연락처가 있을 테니까 연락 주시면은 기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